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대회 6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유하여대 조동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분단체제 담론의 해체와 한반도 시민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히 탈북자로 인식하든가 혹은 먼저 온 통일로 바라보던 데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시민으로 인식하자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기존의 진부한 담론을 뛰어넘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30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북한 이탈 주민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를 포함해서 8곳의 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형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와 주관 기관에 대해 참석자와 북한학계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술대회는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한반도 시민의 개념에 대한 기조발제 세션, 탈북민 문제의 젠더적 쟁점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는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세션과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이산의 문제, 정치 지향성의 문제, 분단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문제 등을 다루는 2개의 세션이 별도로 이 세션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2개, 총 4개의 세션, 즉 북한 이탈 주민의 타자화와 개인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혐오와 치유, 북한 이탈 여성 주민의 미투와 남한 사회의 응답, 한반도 시민과 탈분단 평화 교육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먼저 온 통일이라는 분단체제 하에서 역할을 부여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평범한 이웃이자 한반도 시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다른 세션에서는 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일종의 담론 위주의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세션은 탈북민의 정착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020년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이 실시한 북한 이탈 주민 실태조사를 재검토하고 실태 변화를 알아보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오늘 발표를 해주신 강원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송영훈 원장님을 비롯해 통일강원연구원이죠. 정신명칭이 통일강원연구원 소속인 김영지 박사님, 원세림 박사님과 재단의 최현욱 팀장님, 실태조사 담당자의 백민지 대리님, 그리고 윤설아 주임, 이렇게 6명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자는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송 원장님은 워낙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굳이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 원장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서 현재 강원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와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 그런 분입니다. 토론자는 2분입니다. 우선 천자연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제인지 한 1년 전쯤일 거라고 기억하는데 저녁 자리에서 천 교수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팬이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번쩍이는 총명함과 성실한 자세, 겸손함, 거기에 술 실력까지 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보니 아주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의 토론자는 최현옥 재단 조사개발팀 팀장이십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도교수는 제가 존경하는, 또 존경한다고 말해야 되는 이우영 교수님입니다. 학계에서 이우영 교수님 제자라면 그 자체로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구 영역 중간보고의 성격을 지니지만 오늘 회의 자체가 학술 대회이고 또 본 세션이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점을 감안해서 조사 체계나 연구 방법, 추진 상황 같은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탈북민의 정착 실태와 변화 등 이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션은 발표자가 한 2분 정도씩인데 저희는 1분이라서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토론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는 마시되 나중에 우리끼리 하는 거는 뭐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나중에 보면 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질의와 응답, 또 토론에서 소화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상회의는 현재 저희만 참고하고 있고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회의를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고 했지만 그 사후에 업로드고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좀 빼달라고 하면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송 원장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변화 추이에 대해서 공동 연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이제 10년 동안의 그 조사 내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 조사 설계 방향에 대해서 그 논의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리 그 조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을 계속 분단이 낳은 어떤 산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꼭 뭐 북한을 떠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 확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중에서도 여기 뭐 취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북한 이탈 주민이 자립을 하려면 스스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안정은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통합에서의 또 쟁점도 있죠. 사회통합에서의 쟁점은 역시 심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정체성의 문제, 또 삶의 만족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간혹 우리가 저희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하고 남한 사회의 정착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0년 동안 조사를 했고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조사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뭐 정착 장려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연구 목적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하나재단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요. 2011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조사 내용을 아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경제활동과 실태조사, 생활 실태조사를 위주로 했는데 약간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 데이터가 없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 파악을 하는 진단을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입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에 때로는 전수조사도 하고 때로는 표본조사도 하고 조사 대상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실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실태조사까지 포함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실태조사 또는 사회조사, 경제활동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17년부터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뭐 조금 다루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까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문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 방법이라든지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을 좀 아주 좀 일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표본 조사 3,000명, 그다음에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정착 실태 조사, 사회 통합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영역은 뭐 그 영역도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는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몇 가지 그 문항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결과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항상 뭐 70%, 실질적으로는 뭐 80%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비율은 거의 그 인원수는 달라지더라도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도 그거에 맞춰서 표본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도 그 각 조사마다 가장 많은 부분이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한 55% 가까이가 30대, 40대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 분야에 대한 그 조사에 좀 더 좀 되새겨볼 만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많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서 그 탈북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 뭐 조사를 하거나 통일연구원에서 할 때도 보면 늘상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지역적인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 뭐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뭐 각 지역별로 탈북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적으로 다 고르게 탈북해달라 요청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이런 샘플링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많은 것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는 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특히 수도권 지역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춘천 지역에도 계시지만 뭐 일단은 수도권을 가장 원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 조사에 주로 5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샘플링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정도에는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지만 5년 정도면 어떤 남한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있고 어쩌면 불만을, 어쩌면 또는 만족을 다양한 이유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북측의 직업은 늘상 보면 노동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무직, 학생, 부양 가족 또는 주부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27%, 한 50%가 좀 넘고 60% 가까이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북 학력 넘어가겠습니다. 탈북 동기는 조금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많은 답을 주로 하셨던 분들 하는 이유가 뭐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 2019년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체제 불만도 있지만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조사에서 논의가 나오는데 3순위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제3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 48%, 그러니까 83%, 84% 정도가 그러니까 70%, 74% 정도가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뭐 보통까지 하면은 상당한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자유로운 삶이다. 삶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득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경제 뭐 또는 이제 점차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점차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좀 기여하는 것도 해보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 사회에 불만족하는 이유, 사실 이게 만족하는 분들이 74%인데 그 나머지 또 보통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남한 사회에서 불만족인 것은 이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산 가족의 상황, 또 남한 사회 적응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적응의 곤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그 정책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대응,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북민 남한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도 저는 이게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참 이 조사를 서울대에서 할 때는 2013년까지니까요. 13년까지 했으니까 그때 남한 사회에서 이분들이 이제 하류층에 해당한다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런 패턴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까지의 10년치를 보다 보니까 2017년 이후부터 보면은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중간층이라는 사람이 월등히 좀 많아지는 이거 보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나? 혹은 이런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재단에서 좀 더 깊이 좀 심층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조사 중간에 연구 중간에 좀 진행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을 더 받는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1순위가 압도적으로 취업 지원이었습니다. 즉 뭐 교육, 경제 지원, 의료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올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필요한 게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보다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취업자가 57.3%라는 부분이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37.4%입니다. 그럼 결국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실업하는 사람들은 3.9%, 뭐 판별 불가해도 한 5% 정도의 그 사람들만이 좀 실업 상태에 있는데 물론 이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원하는 경우에 거의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된 일자리 유형은 보면은 이제 당연히 제조업이라든지 숙박 및 음식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 및 운수업이 3순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요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원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명에서 29명 사이에 있는 이 분들 그 규모의 회사에서 이제 하는 분들이 37.3%, 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29.2%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비스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뭐 약 한 50% 가까이 되죠. 43%, 44%가 되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2010년 초반보다는 점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 해당 분야에서 취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대학을 졸업한 북한 이탈 주민들 그러한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하고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구직 경로가 거의 대부분 지인, 가족, 친척 소개라는 거예요. 혹은 뭐 신문 벽보, 온라인 구인 광고. 이게 1순위와 2순위인데 주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뭐 한화재단이나 뭐 이런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적으로 소개를 하는 취업 알선 지원 교육을 하고 알선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뭐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취업하는 데는 지인, 가족, 친척 속에 아주 개인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 범위 내에서의 구직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로 36시간 미만이 더 많았었는 이 18.1%인데 대부분은 36시간 이상 44시간 또는 45시간 이상인데요. 36시간 미만 근로자들도 결국에는 다음 자료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근로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한 15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미하까지 있어서 뭐 조금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의 조사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건강, 육체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뭐 육아, 그냥 정규 시간이 36시간 미만, 뭐 평소에 일거리가 없어서 학교 이런 순서들로 인해서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36시간 뭐 어떤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층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직 경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직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오가 92.4%니까 뭐 이거는 이제 학생이나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라 사실은 뭐 이런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타겟으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부터가 조금 약간 생각해 볼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 직업훈련 교육 수혜 여부를 보면 51.4%거든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비경제 활동이 인구가 37%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일종의 37%면 그들이 뭐 선택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취업교육도 직업훈련 교육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원이나 이런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51.4%가 의외로 상당히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쪽에서 제공받은 직업훈련 교육이 뭐 어려움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게 자기가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직업훈련 교육을 51.4%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 물론 이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왜 이런 응답이 좀 생각보다는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테크니컬한 거니까 네, 거의 다 최팀장님께 끝나가고 여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하나 위에 슬라이드 요 전번 거. 네, 네, 그 받은 적이 없다가 한 반쯤 되잖아요. 48%. 이게 네. 혹시 하나원을 내서 나온 다음에 직업 훈련으로 이해하는 문항인가요? 잠깐만요. 이 문항이 정확하게 조금 다르거든요. 예. 이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나원 나온 다음에, 예, 직업교육일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원 일단 1차 나온 다음에도 여러 가지 직업훈련 교육이 있었을 텐데, 처음 이제 한국 남측에 와서 그 나온 다음에 직업훈련, 취업교육, 취업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직업훈련 교육 수혜 분야도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많고요. 이렇게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겠죠. 그다음에 2순위가 최근에는 뭐 보건의료, 그다음 사무회계, OS 우리 사무회계를 위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보통신은 항상 뭐 컴퓨터 교육은 항상 뭐 가장 많은 것 같고, 미용도 이렇게 2순위, 3순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정착에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교육들 중에 사무회계는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남한사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뭐, 나머지 사실은 가장 많이 제공된 게 음식 제과 미용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6순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은 또 가장 정보통신이 더 많이 받았죠. 더 많은 취업교육의 주제인데 이게 2순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의료 최근에 도움이 된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예를 사무회가 계속 1순위였지만은 점점 전기, 전자, 보건의료 1순위, 2순위, 여기 3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2014, 15년까지만 조사가 돼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자격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강조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취직이 좀 더 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2015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됐는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항목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또 놀라운 것은 직업훈련 교육 분야 근무 경험이,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았는데 그 분야에 근무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0%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교육과,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았어도 그걸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직업훈련 교육 분야 근무 경험이 50%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직업훈련 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바가 그와 좀 다르다라는 것. 1순위 28.8%. 훈련받은 일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 등 사회적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다. 즉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냥 고민을 해보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이 취업 지원 교육이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각 지역에 있는 하나재단이 각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하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분야가 좀 더 다양해져야 되고, 또 뭐 좀 특화하려면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직업교육으로는 이들의 수요를 또는 지역사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냥 지인, 친척, 가족의 소개로 직장을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 분야, 지금까지 이제 이런 주요 내용들, 특히 오늘은 경제 분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분야도 저희가 이제 뭐 최종 보고서는 제출을 할 건데요. 그러나 중간중간 이제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자료들 가만히 보다 보면, 10년 새에 탈북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정착 현황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사를 쭉 꾸준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특히 이 청년 세대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들이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고, 그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좀 심층 연구를 해본다면 좀 직업교육이나 취업교육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 잘 해주셨고요. 시간도 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3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그 지정 토론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다시 더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그 천재현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자 선생님 소개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독일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에 가장 이제 염려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 경제 격차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탈북자 실태 조사에서 경제 관련 지표를 굉장히 다양하게 어떻게 정착하고 직업에 관련된 취업, 뭐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경제 관련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변화 상황에 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직업, 경제적 지표에 대한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거 결국 이제 그게 최종 목표일 것이고 그게 이제 통일 이후에 원만한 통합 과정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송 교수님과 연구팀에서 분석해 주신 것 하나재단에서 기획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걸 받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탈북자들의 불만족, 그러니까 남한에서 정착 상황에서 불만족 이유나 경제적 생활 뭐 지원 지표를 보면 요 2, 3년 사이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걸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과거의 불만족은 사실은 경제적인 궁핍, 뭐 적은 소득, 그래서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이었다면 최근은 어떻게 보면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문제, 뭐 탈북자에 대한 차별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제적인 궁핍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특히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인 안전망 같은 것들이 많이 확충된 결과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제 반가운 부분이고 연구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그 가설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의 노력의 결과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통합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통합으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정치 통합은 법이나 뭐 이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것이고, 경제는 사실 오늘 홍 교수님과 홍 교수님 연구팀에서 해주신 것처럼 이런 준비, 대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대학 교육을 받고 나면 또 그 일자리에 대한 그 요청, 요구 같은 것들도 달라질 것 같아요. 질적인 요청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이제 보완되어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경제 부분은 사회자 선생님도 그러시고 발제자 선생님도 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통합의 준비와 함께 이제 가야 되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화두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 결국은 인간의 심리, 인간 차원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개인적인 연구 관심사가 국제정치에서의 화해나 협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의 토론에서 기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탈북민들의 이제 불만족 원인 중에 뭐 차별이나 부적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것에서 오는 인식 차이나 갈등이겠죠. 그래서 그 극복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공정하게 적용되는 원칙, 기반, 그리고 이제 투명성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로 예상되는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의 뭐 인권 침해 같은 과거사 청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경험에서도 보아왔고 다른 국가들도 그런데 이게 사실 기존 정부나 국가, 뭐 이제 기존 질서가 정해놓은 가치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그 자기들의 체계나 뭐 정부가 붕괴를 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 질서가 도입됐을 때 그 상황에서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는 이제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서 이때 이제 처벌이 더 뭐 중점을 둘 것이냐, 회복에 중점이 둘 것이냐 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행기 정의라는 정의의 문제로 좀 환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떤 회복적 정의냐, 징벌적 정의냐, 뭐가 더 효과적일까라는 논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특히 내적으로 통합,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그렸을 때, 효과적이라는 접근보다는,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행기 정의를 연구한 학자 중에 앤서니 더프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들으면 느낌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불의 이후에 정의를 되찾는 이제 우리 과정, 뭐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이제 물론 회복적 정의의 역할에 좀 더 중점을 두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정의의 복구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벌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해서 뒤를 좀 돌아보는 것이고, 회복은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처벌과 회복의 병행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사실 적용된 부분들이 뭐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도 그렇고요. 이제 통일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에서 조금 그래도 잘 된 부분들이라고 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병행했어요. 이제 막 통일하고 나서. 첫 번째는 동독 정권 시에 이제 반법치적인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고요. 여기 이제 처벌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동독의 공산 정권 박해를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복권이나 이제 보상 같은 좀 더 회복적인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의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이건 이제 진실을 찾는 뭐 그 인베스티게이션 차원인데요. 이 방향성의 특징이나 의미하는 바를 요약을 하자면 보복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그 기본 원칙이랑 절차에 좀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복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복원해준다, 뭐 사면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복권 관련해서는 독일 연방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요. 뭐 그 사회주의 통일당 불법 청산에 관한 법률도 발효를 해서 그러니까 형사법적 복권도 있었고요. 직업적 복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과거의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행정법적 복권이죠. 이거는 이제 투표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권 절차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보상이 같이 수행이 됐는데요. 뭐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남아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진실화해위원회도 인권침해위원회가 있었고 보상하고 재활하는 이게 아까 복권이랑 유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면위원회 그래서 유사한 접근 방법들을 적용하는데요. 뭐 인권침해위원회는 뭐 인권침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접수를 받으면 그게 사실인지 규명을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 이제 회복에서는 그 피해자가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뭐 형사, 직업, 행정법적 복권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건의나 정책들을 수립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이제 모두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었고요. 이제 사면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사면도 하는데 이제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거였어요. 너무 과도한 뭐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당연하게 이해하지만 학살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침해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뭐 좀 가벼운 침해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가 가능한 것이었고 이제 그 중에도 정치적 이유로 불가피했던 경우 그리고 혹은 이제 가해자죠. 사면을 원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를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가해자, 피해자 다 함께 이제 참여하고 가해자,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는 주변 재단, 국가, 정부기관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서도 매년 하시는 그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에 사회 통합 조사도 따로 있으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회 참여 항목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좀 더 인식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 보완하시면 앞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뭐 보면 최근에 남북 관계 뭐 통일 연구, 평화 연구에도 사실 그 서베이 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많이 이렇게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국책 연구기관에서 하고 계시는 걸 심사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인식이 굉장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엔 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법론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해주신 경제나 그 생활 실태와 합쳐져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책 수립에도 좀 포괄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앞으로의 사회 통합이 뭐 과거에 대한 이해, 수용, 뭐 용서, 청산, 또 이제 합의, 뭐 이제 그에 따른 보상, 처벌 같은 것들이 다 수반되고 병행돼서 통합 지향적인 과정들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그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재단에서 좀 더 그 탈북자의 사회적인 수용 과정이라던가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병행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독일 케이스나 이행기 정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재단이 또 사회 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좋은 제안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최 팀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이번 해소사 10개년 데이터 분석 작업을 공동 발표해 주신 송영원
우리 교수님,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 공동연구는 재단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팀이 처음으로 이거 진행한 사업이었고, 그 진행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10개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단이 이에 대한 별도 연구나 또 공동 연구나 또 데이터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그 학계의 이런 고민들과 또 이슈들을 좀 자각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신규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문에서 그 특히 우리 10개년 모든 그 조사 영역에 대해서 매핑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늘 저희가 국회나 통일부 정책기관들로부터 받는 모든 그 질문이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밝혀주셨지만은 그 10개년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긍정 추이를 보이는 지표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항상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10개는 수치를 다 모아봤더니 작년 19년에는 처음으로 200만 대를 넘어갔고 또 뭐 저기 모든 교육 고용 여건들도 계속 긍정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이슈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울대 평화연구소에서 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국민의 수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부정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탈북민들은 또 현장에서 굉장한 그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10년을 흐르면서 북한의 탈주민에 대한 호칭도 굉장히 다양했죠. 뭐 탈북민, 세터민, 북한의 탈주민 뭐 이렇게 계속 다양한 호칭을 불리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부여를 받는 거죠. 자기 의식과는 다르게. 그러면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자기 질문을 하면서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은 사회 정착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지원 제도를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에서는 굉장히 막 경제 여건을 보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또 현장대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전자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주관적 인식이나 그런 데 대한 지표들이 잘 이렇게 조사가 안 되고 또 그 지표가 나오는 그 하향 그좀 뭐죠 영향 요인이라든지 하향 요인에 대한 이렇게 학계 또는 우리 재단의 그 고민이나 이런 탐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수립이 안 됐다는 이런 그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앞으로 재단도 이때까지 집중했던 경제적 지표, 객관적 지표 여기에도 물론 뭐 뭘 해야 되겠지만 북한 탈주민들의 주관적 인식, 그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차별감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남한에서 느끼는 사회경제적 지위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을 하고 이 지표들이 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지를 통계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하이웨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더 어렵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단에서도 이 맞춤형 그 정책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 앞서 이제 조사추에서 나온 것처럼 북한의 탈주민 인구학적 요인이 그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나왔지만 성별도 그렇고 지역 그 출신 지역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든 요인들을 그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되고 개인에서 가족으로 또 인류적인 전체 연령에 집중됐던 정책들을 연령에 맞추며 대상별 지원으로 이렇게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구들에서 이제 그 사회통합 관련 주의 분석도 해주시고 말씀하신 또 이런 신축 연구들도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하면 우리 실태조사가 실용적인 실태조사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연구 영역 발주자로서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했다고만 말씀하셨네요. 뭐 혹시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저 강원대 팀들이랑 하긴 다 공동 연구진이라서 또 말씀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좀 더 이제 지정 토론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직 1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본래 예정된 시간은 2시간 한 20분쯤 되는데 그만큼까지 안 쓴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좀 더 토론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연구진 중에서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까 천자연 교수님께서 그 개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사회 통합의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과연 이게 정책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 된 불만족이라든지, 혹은 직업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은 직업교육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일반 사회적인 문제인가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던 탈북자분들을 보면 언론에서는 이제 정착 지원 시스템의 문제다,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측면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는 그냥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정착 지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면 정말 그것을 개인 또는 사회 전체 안전망 시스템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조금 특화된 정책이 북한 이탈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일부러 더 배제하고 그런 차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북한 이탈 지원 정책을 바꿈으로써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송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혹은 본인의 코멘트를 해주실 분 계신가요? 발제자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저희도 상국기관이나 국회 이런 정책기관들로부터 늘 받는 질문입니다. 늘 마음 아픈 통계죠. 재단이 이런 지원을 하는데 직업교육 수요 교육률도 낮고, 또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야에서 지원을 왜 못하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북한애들 중에 개인 영향, 또 인과적인 특성, 이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복합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늘 그 이유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정책 서비스는 계속 공급과잉되고 있지만, 현장도 그렇게 수많은 계리를 낳고 있으니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맞춤형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 받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해가고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 예. 지금 좀 아까 송 원장님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은 것,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비슷한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송 박사님이나 최 박사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탈북민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샘플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제도가 우리 국내든 좌우튼 다른 유사한 지원 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딱 맞는 샘플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아니면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만하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일선에 계시는 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북한 이탈 주민들이 탈남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가고 뭐 다른 미국도 가서 그 땅에서 살아보죠. 뭐 한국에서 살아보다가 그래서 뭐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되나 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착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광고를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계기가 뭘까?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주관적인 인식에 이제는 주목할 때가 왜 이런 주관적인 인식을 하는지 그 요인들을 좀 짚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저는. 송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로 이제 그 해외의 난민 지원 시스템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영국에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해외 난민 시스템, 난민 지원 시스템과 얘기하는데 해외 난민 지원 시스템하고 비교한다면은 뭐 엄청나게 저희는 많은 그 지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 단순하게 근데 남북 문제를 단순하게 그렇게 해외의 난민 지원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해외에서 이민자를 지원하는 것, 난민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두 개 아주 좀 극명하게 다른 거는 난민을 오랫동안 수용하고 이민자를 오랫동안 수용한 국가의 정책은 정확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립하는 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립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적응과 지원이라는 프레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착 지원 제도 자체의 포커스를 자립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특정 부분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제도에 의해서 뭐 1년간 지원하거나 3년간 지원하고 5년, 10년, 그 다음에 평생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항목을 구분해서 1년 정도 지원하는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하고 그 다음 유사 서비스는 일반적인 보편복지 서비스에서 전 국민이 받는 서비스로 옮겨가고 3년짜리 이 분야는 또 3년 동안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제도에 의해서 한다. 그러나 3년 이후가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든 복지 서비스에서 와 똑같이 한다. 저는 약간 이런 좀 그 지원 서비스 분야를 좀 단계를 나눠서 구분하고 가급적이면 정부의 큰 정책 안에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안으로 편입시켜 가는 게 특별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좀 옮겨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제 재단 그리고 뭐 통일부 이렇게가 이제 그 아주 혼나는데 그 지금도 팀장님께서 약간 좀 시사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들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지원의 어떤 절대적인 문제겠죠. 또 하나는 지원과 또 무관하게 어떤 뭐 탈북민 자체의 어떤 문제들, 아까 주관적 인식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원제도가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주관적 인식의 문제는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그거대로 또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천 교수님이나 누구 다른 분 혹시 조금 의견 붙이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두 개 좀 더 드리려고요. 두 분 사실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짤막하게만 첨언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넣자는 말씀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는 게 오히려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가 있고 그 이탈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뭐 초기 3년 이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개인 역량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지원을 받는 내에서는 개인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남한의 이제 20, 30대들, 뭐, 이제 대학생 졸업 이후에 뭐 취업난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라거나 불필요한 뭐, 이렇게 남남 갈등 같은 것들 이제 좀 유발할 우려가 좀 있어서, 이제 그게 하나의 트랙이라면, 근데 또 조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제도가 먼저냐, 인식이 먼저냐, 뭐 그 논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좀 차별적인 시각, 우리가 다르다는 시각 같은 것들은 큰 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역량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저는 이제 최현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그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된 틀에서 갇혀 사는 것에 대해 그걸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가 완전히 사회에 이렇게 체화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으면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을 보면 사실 오씨, 배씨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이제 오씨라고 하면 동독 사람들 좀 비하하는 거였고, 배씨라면 이제 서독 사람들을 이제 서로 좀 비하하는 발언이었는데, 지금의 젊은이, 최근에 한 20, 30대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표현을 알긴 알지만, 더 이상 그 표현을 쓰지도 않고, 그게 뭐, 그러니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다르다고 인지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도 바뀌었지만 그 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에 따라서 수십 년을 이제 젊은 세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 트랙으로 가되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이제 재단에서도 긴 호흡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그게 천 교수님도 토론 처음에 짚내주셨던 건데, 왜 보면은 일종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타임 시리즈로 보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불만족한 이유도 과거에는 경제적 궁핍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더 1순위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유는 뭘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송 원장님이나 최 팀장님이나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핵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는 없나요? 그걸 지금까지의 이 10년간 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사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해마다 단편적인 보고서를 내다가 이번에 그 10년을 다 들어놓고 한꺼번에 다 나열해 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견된 거죠. 사실 추가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일종의 저는 그 효과도 크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1년차, 그러니까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저는 그 다른 조사나 다른 연구를 통해서 보면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가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오래 중간에 이렇게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좀 발견이 되는, 제 연구에서는 그동안 그 전에 발견이 됐었는데, 점점
이 제3국을 거쳐서 오지 않고 바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거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 숫자가 이 스탬플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 이쪽에서 2010년 중반부터는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고등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받든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면서 샘플에 좀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연령대도 40대, 50대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훨씬 입국하는 연령대 20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부분, 그리고 뭐 민간단체든 직업교육의 방향이 자격증 위주로 가고 우리 사회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좀 생활해가는 그런 교육의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와서 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음식점을 창업했던 그 시기와 지금은 취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금 다른 쪽에서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 그게 그냥 이 연구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평상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송 원장님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저는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 샘플 조사를 하면서 샘플 자체가 잘못 추출되었던가 1번 아니면 2번 지금 송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탈북자들의 성격과 최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다든가 상대적으로 젊다든가 등등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훨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월 평균 임금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적응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샘플 추출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샘플은 추출은 통계학적으로 잘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거든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뭐 재단에서는 이럴 수 있을지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최팀장님이나 우리 그 윤 주임이나 혹시 그 관련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뭐 기회가 돼서 한국 사회 만족도에 대한 신청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모든 전체 집단에 영향을 주는 하위 요인이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 만족도라는 이런 유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거죠.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차별을 느꼈던 것도 안 느끼게 되는 거고, 저게 사실 차별이 아니었던 걸 차별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거는 차별이 아니었구나 하는 익숙함, 뭐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복합 요인들이 작용인 것 같고, 샘플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청 정식 통계이기 때문에 해마다 통일부로부터 모집단을 받고 그 증가를 뭐 사실 증가로 이렇게 통계기법대로 이렇게 인구학적 전체 연령 전체 북한에 들어준 집단의 인구학적 요인을 그대로 투사한 증가를 구성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담보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목해서 관련 추가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연구팀에서는 그쯤 이제 지금 중간 보고이고 아직도 좀 연구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몇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만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도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발표하면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 구직은 보면은 그냥 지인이나 친척 소개가 1위고 구직 광고 보고 간다. 그게 그렇게 좋은 잡일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통계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월 평균 임금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은 직장이란 말이죠. 또 희망하는 지원 분야 아까 발표해 주실 때 제가 보면은 그 취업 지원이 1위예요. 취업 지원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취업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취업한 그 직장의 성격은 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 보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잠정적인 뭐 의견이 있어요, 원장님? 네, 저희가 이 교차 분석이 가능한 부분은 교차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0년 동안 아까도 이 조사 설계를 이제 조사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좀 아까 뭐 도입기, 뭐 이행기, 뭐 지금 뭐 안정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지만 10년치를 다 그렇게 교차 분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교차 분석을 해보고 연도별로 가능한 거라도 해보고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금 조사 설계를 조금 보완해서 차근차근 다시 쌓아 나가면 제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여줬던 그런 변화처럼 2020년부터 2030년의 변화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최소한 교차 분석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지금 10년치를 본다고 한다면은 왜 발표에서도 지난 3년간의 이 뭐랄까요? 3년간의 이 조사 결과가 그 전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서 탈북 동기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왔는데 최근에는 자녀에게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답이 꽤 높아졌잖아요. 한 3위쯤 나타나는데 그 말은 어쩌면은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탈북자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 사회적으로 능력이 더 나은 사람, 혹은 또 계층적으로 좀 더 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 군비 때문에 탈북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한사에 와서도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연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팀장님, 우리 무식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패널 데이터는 없나요? 네, 저희 패널은 지금 없고요. 그에 대한 수요를 계속 패널 데이터를 내년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예, 문제겠죠? 네. 신규로 가서 패널 운영에 대한 저희 비전도 있고 계획을 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 예. 생각에는. 그래서 패널 네, 데이터도 좀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하면은 아주 짧은 동안에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탁 말씀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이 전체 오늘과 내일 네. 진행되는 이 회의의 전체 그 슬로건이 한반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연구가, 이런 정탁 실태 연구가 먼지 온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시민으로 탈북민을 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태와 변화사항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회의의 어떤 주제와도 맞아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진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한반도 시민의 좀 시사점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님이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남북의 갈라진 마음이라는 거죠. 앞으로 자꾸 빨리 이 갈라진 마음들이 자꾸 붙여져 나가는 그런 남북 관계,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탈북민 문제도 참 제도의 문제인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탈북민 자체를 좀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 마음도, 탈북민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좀 잘 들여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송영훈 원장님께서 어쩌면 재단의 앞으로 작업도 지원해서 자립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면은 오늘 지원 실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와 핵심적인 그 토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